오늘은 건축가들이 신경건축을 공부하면서 알면 좋은 용어들 정리를 했습니다. 신경건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용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모아보았습니다. 여러 학문이 접목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 용어가 나오게 되면 서로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건축학 용어 어려워하고 건축가들은 신경학 용어 어려워하더군요. 건축가나 신경학자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대화가 될 거니까 필요한 기본 용어 정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용어를 집어서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챗GPT라는 AI가 나와서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경건축학 뉴로아키텍트. 신경 아키텍처는 신경과학과 아키텍처를 결합하여 인간의 두뇌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건물, 도시 및 기타 건축 환경의 디자인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신경 아키텍처의 목표는 웰빙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인간 발달과 건강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경 건축가는 자연 조명, 색상, 질감, 모양 및 소리를 포함하여 신경과학, 심리학 및 인간 행동에 대한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경현상학 (Neurophenomenology). 신경과학의 발견을 의식적 인식의 경험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뇌와 의식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뇌 활동의 객관적인 측정과 개인의 주관적 경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연구 분야는 과학적 및 철학적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의식의 본질과 의식이 뇌에 작용해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일으키는 신경 과정을 연구하고 이러한 경험이 문화적, 사회적 및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신경현상학자는 뇌와 마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신경현상학의 목표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뇌와 마음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경미학 (Neuroaesthetics). 뇌가 아름다움, 예술 및 기타 감각 자극을 처리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신경과학 및 미학 분야를 결합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신경미학의 목표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및 신경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예술과 미학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신경미학 연구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 뇌파검사 (EEG), 행동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미적 자극에 대한 뇌활동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 시각 예술 및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은 다양한 미적 경험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신경망 사이에 상당한 중첩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또한 미적 자극의 신경 처리에 대한 문화, 교육, 개인적 선호도와 같은 개별 요인의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차가 우리의 미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아름다움과 예술을 감상하는 데 고유한 신경 신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신경미학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뇌와 미학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견은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기초가 되는 신경 메커니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신경미학과 건축. 건축의 맥락에서 신경미학은 건물의 디자인과 배치가 우리의 지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건축 스타일과 특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대칭, 비율 및 규칙성과 같은 특정 건축적 특징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불규칙성과 비대칭성은 역동성과 흥분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명, 색상 및 질감과 같은 다른 요소도 건축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미학의 통찰력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통합하면 인간의 필요와 선호도에 더 잘 맞는 보다 효과적이고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건축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적 경험의 근간이 되는 뇌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의도한 목표 사용자에게 영감을 주거나 달래거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인 건물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 (consciousness). 자신의 주변, 생각, 감정, 감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종종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간주되며 주관적 경험, 자기 인식 및 감각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의 정확한 본질과 그것이 뇌의 물리적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학적 조사와 철학적 논쟁의 주제입니다. 일부 이론은 의식이 뇌의 복잡한 계산에서 발생한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이론은 의식이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측면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지각, 생각, 감정, 정동 에펙트, 감정 및 기타 정서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의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뇌에서 감정이 생성되는 방식, 감정이 표현되고 처리되는 방식, 인식, 주의, 동기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서적 신경과학은 심리학, 정신의학, 신경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경험의 기저에 깔린 신경 메커니즘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감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영역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정서신경과학 연구의 핵심 영역 중 하나는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 처리에 관여하는 뇌의 작은 아몬드 모양 구조인 편도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감정 처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뇌의 다른 영역으로는 섬, 전대상 피질, 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affect라는 단어는 변화를 일으키다를 의미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과학, 특히 심리학에서 정서는 특별한 종류의 영향, 즉 몸과 연결된 방식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 emotion.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에 의해 생성됩니다. 뇌는 과거 경험, 문화적 배경,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감정을 처리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 해마 및 기타 구조로 구성된 변형계는 감정 처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편도체는 위협과 보상과 같은 감정적 자극을 처리하고 두려움과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종 뇌의 감정센터라고 불립니다. 뇌의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 피질은 감정 조절과 감정 정보 처리에도 관여한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의 편도체 및 기타 감정센터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뇌가 감정적 경험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지 cognitive, 주의, 지각, 기억, 언어,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 과정과 관련된 신경 구조 및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및 후두엽을 포함한 여러 뇌 영역의 활동과 이들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실행 기능에 관여합니다. 측두엽은 청각 정보 및 언어 처리에 관여합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합니다. 인지뇌의 특정 영역에 대한 손상은 특정 인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인지 기능에서 이러한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경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자들은 인지뇌를 자세히 연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수십억 개의 뉴런 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각 perception, 환경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각은 신체의 감각 수용체에 의해 빛이나 소리와 같은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자극은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어 자동차 경적 소리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처리되고 해석됩니다. 뇌의 다른 영역은 초기 감각 처리에서 높은 수준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지각의 다른 측면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은 시각 정보의 초기 처리를 담당하는 반면 측두엽과 두정엽의 연합 피질은 사물과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보다 복잡한 처리에 관여합니다. 지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 기대, 관심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됩니다. 뇌는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사전 지식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해석하여 세상에 대한 의미 있고 일관된 인식을 만듭니다. 요약하면 뇌는 원시 감각 정보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환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인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아 selfhood, 개인의 특성, 정체성의 본질 또는 뚜렷한 성격을 갖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자아감, 개성 그리고 그들을 정의하는 독특한 자질을 말합니다. 자아는 신념, 가치, 경험, 성격 및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개인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철학적 용어로 자아는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종종 실제의 본질,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일부 철학자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철학자는 자아가 인간 본성의 타고난 측면이라고 믿습니다. 철학적 정의에 관계없이 자아는 인간 경험의 중요한 측면이며 개인의 자아감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 memory, 인간의 뇌는 정보와 경험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기억은 해마, 편도체 및 심피지를 포함하여 뇌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기억에는 단기기억, 장기기억, 감각기억, 작업기억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작업기억이라고도 하는 단기기억은 일반적으로 몇 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보의 임시 저장소입니다. 반면에 장기기억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사람의 평생 동안 뇌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감각기억은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정보를 잠시 기억하는 것을 말하며 작업기억은 정보를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억력은 반복, 정교화 및 연관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도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침입자와 같은 병원체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세포, 조직 및 기관의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면역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백혈구예, T세포 및 B세포, 항체, 흉선, 비장, 림프절, 골수 및 보체계가 포함됩니다. 병원균이 몸에 침입하면 면역 체계가 이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면역세포 표면에 특화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체를 인식한 다음 특정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B세포는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중화시키는 항체를 생산 및 방출하는 반면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파괴합니다. 면역체계는 또한 병원체와의 이전 만남을 기억할 수 있어 미래의 동일한 병원체가 신체에 다시 침입할 경우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면역체계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백신 개발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면역체계가 실수로 신체의 자체 세포를 공격하여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체는 면역체계를 회피하여 만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요법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신체가 감염 및 질병과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는데 필수적인 백혈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운동, 명상, 요가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면역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의료 영상 검사입니다. 테스트에는 소량의 방사성 추적자를 신체에 주입한 다음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여 추적자의 방출을 감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결과 이미지는 뇌의 혈류, 산소 사용 및 기타 대사 활동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뇌종양 및 기타 신경장애와 같은 상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강력한 자기장, 전파 및 컴퓨터를 사용하여 뇌를 포함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비침습 의료 영상 기술입니다. MRI는 일반적으로 뇌종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신경장애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상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뇌의 MRI 동안 환자는 MRI 기계의 구멍으로 미끄러지는 테이블 위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자기장, 전파 및 컴퓨터가 함께 작동하여 뇌의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의사가 이상 또는 병변을 식별하고 뇌 구조를 평가하며 신경계 질환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RI는 안전하고 통증이 없는 절차로 간주되지만 소리가 클 수 있고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조율기와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MRI를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실공포증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이 심한 사람은 시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T 스캔과 같은 대체 영상 검사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사람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으로의 혈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뇌 영상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뇌 활동 지도를 만들고 특정 기능이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영역을 이해합니다. fMRI는 뇌를 통해 흐르는 혈액의 자기적 특성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합니다. 뇌의 한 영역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므로 해당 영역으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fMRI는 혈류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뇌 활동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fMRI는 연구 및 임상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절차입니다. 그것은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울증, 정신분열증 및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EG, Electroencephalography,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EEG 테스트는 뇌의 뉴런에서 생성된 전기 신호를 포착하는 전극을 두피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증폭, 필터링 및 기록됩니다. EEG는 일반적으로 간질, 알츠하이머병 및 뇌 손상과 같은 신경장애의 진단에 사용됩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마취의 깊이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작업 및 수면 단계에서 뇌 기능과 활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EG 테스트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며 결과는 일반적으로 몇 시간 내에 제공됩니다. 이 테스트는 종종 환자의 상태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뇌영상 MRI, CT 및 신경심리학 테스트와 같은 다른 진단 도구와 함께 사용됩니다. 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X선과 컴퓨터 처리를 사용하여 신체 내부 구조의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의료 영상 기술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 스캔이라고도 합니다. CAT 스캔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뼈, 장기 및 조직을 포함한 신체 내부 구조의 상세한 단면도입니다. CAT 스캔에서 환자는 CT 기계의 큰 원형 개구부를 통해 이동하는 테이블 위에 위치합니다. 엑스레이는 여러 각도에서 신체를 통과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처리되어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CAT 스캔은 종종암, 종양, 내상 및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상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골절과 같은 뼈의 문제를 감지하고 심장과 뇌의 혈관을 포함한 혈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CAT 스캔은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므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CT 스캔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은 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노출은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속칭 ANPA ANFA Academy of Neuroscience for Architecture, 건축 환경과 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 학제 간 조직입니다. ANFA는 신경과학, 심리학, 건축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디자인과 계획이 인간의 건강, 웰빙 및 인지 성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ANFA는 연구를 수행하고 회의를 조직하고 최신 과학적 발견을 건물 및 기타 건축 환경의 설계 및 건설에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교육 자원을 제공합니다. 솔크 연구소 사크 인스티튜트, 신경건축학의 성지 같은 곳이며 유명한 건축가인 루이스 칸이 설계한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위치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인 조나스 솔크 존스 사크가 생물학 및 의학 분야의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1960년에 설립했습니다. 솔크 연구소는 모더니스트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되며 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솔크 연구소의 디자인은 강하고 단순한 형태, 자연 채광의 사용,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특징입니다. 연구소의 두 개의 주요 건물은 중앙 안뜰 주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실험실 건물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콘크리트, 목재 및 유리를 사용하여 건물과 주변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솔크 연구소를 위한 칸의 디자인은 건축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 건축가와 건축학생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존경합니다. 솔크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 연구센터로 남아있으며 생물학과 의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생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지식을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솔크 연구소는 분자 생물학과 유전학에서 신경과학과 식물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00명 이상의 연구 과학자와 실험실 팀의 본거지입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일부는 암의 유전적 기초, 기억과 학습의 분자 생물학, 노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솔크 연구소는 세계 10대 연구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루이스 칸 로이 칸 1901-1974, 에스토니아 출신의 저명한 미국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작품은 그 시대와 그 이후의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의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하학적 형태, 자연광 및 재료 사용, 공간과 인간 경험 간의 연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캘리포니아 라호야의 솔크 생물학 연구소, 텍사스 포트워스의 킴벨 미술관,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칸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으며 그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는 또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었던 자연광의 사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칸은 1974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유산은 그의 많은 중요한 건물과 다음 세대의 건축에 대한 영향을 통해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엔리오 댐시오, 포르투갈계 미국인 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긴지와 자기 인식에서 뇌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댐시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 리스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나중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그곳에서 도어먼 렁신경과학 교수이자 Brain and Creativity Institute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다마지오는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뇌 손상의 영향을 연구했으며 감정이 개인이 선택의 잠재적 결과를 평가하도록 도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식, 기억 및 자기 인식의 신경 기반을 탐구했습니다. 다마지오는 데카르트의 오류, 느낌의 진화, 느끼고 아는 존재 등 자신의 작업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다마지오의 작업은 신경과학, 심리학 및 철학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수많은 상과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럴드 에델먼,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로서 의식과 뇌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자기 조직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신경 다윈주의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에델만의 이론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수백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경험과 기억을 낳고 신경 진화론의 과정은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크가 살아남고 강화되는 반면 다른 네트워크는 버려지는 것을 보장합니다. 에러먼은 또한 의식이 단일한 통일된 경험이 아니라 지각, 생각, 감정 및 행동을 포괄하는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특정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뉴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창발적 속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델만의 작업은 의식의 신경 기반과 뇌가 경험과 인식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뇌의식의 우주,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아닐세스 애노셋, 그는 신경과학자이자 학자이자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인지 및 전산 신경과학 교수이자 Sackler Center for Consciousness Science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는 의식, 지각 및 뇌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인지 신경과학 및 마음 철학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책을 출판했으며 의식의 본질과 뇌와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인 강연과 인터뷰도 제공했습니다. 뇌에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 멜라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종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며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유대감, 성적 생식 및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도르핀, 이들은 통증 인식을 줄이고 웰빙의 느낌을 생성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들은 종종 운동, 웃음, 성행위 중에 방출됩니다. 도파민, 동기부여, 보상, 움직임 및 정서적 반응의 조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은 뇌의 쾌락과 보상 시스템에 관여하며 많은 중독성 행동에 관여합니다. 세로토닌, 무엇보다도 기분, 식욕,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낮은 세로토닌 수치는 우울증, 불안 및 불면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 주로 어둠에 대한 반응으로 송과선에서 방출되며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함. 이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심박수, 혈압 및 포도당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CRH,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스트레스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C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을 방출하고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에서의 역할 외에도 CRH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주기 및 수유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CRH 신호는 우울증,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비롯한 여러 정신과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Neurotransmitter, 뇌와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신경 자극이 뉴런의 끝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두 뉴런 사이의 작은 틈인 시냅스 갈라진 틈으로 방출된 다음 수신 뉴런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신경 임펄스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일련의 화학적 및 전기적 사건을 유발합니다.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및 GABA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으며 각각 뇌와 신체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고 도파민은 움직임, 동기부여 및 보상 조절에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및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반면 GABA는 신경 자극을 늦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증, 불안 및 파킨슨병과 같은 광범위한 신경 및 정신 질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약물이 종종 사용됩니다. 시상하부는 뇌의 바닥에 위치한 뇌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조절,
체온 조절, 배고픔과 갈증 조절,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방출 조절 등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위한 조절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시상하부는 기분, 수면 및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뇌하수체 및 변형계와 같은 뇌의 다른 부분과 밀접하게 작동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상하부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4가지 주요 엽 중 하나이며 뇌의 앞쪽, 이마 근처에 있습니다. 4개의 엽 중 가장 큰 엽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움직임 제어, 전두엽은 자발적인 움직임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행 기능, 전두엽은 실행 기능으로 알려진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또한 의사 결정, 계획 및 구성에도 관여합니다. 감정 및 행동 조절, 전두엽은 감정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 일부 사람들의 경우 전두엽은 언어 생성 및 이해를 포함한 언어 처리에도 관여합니다. 전두엽 손상은 움직임의 어려움, 계획 및 조직 능력 감소, 기분과 행동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의 다른 하위 영역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화전두 피질 orbital frontal cortex. 안화전두 피질은 두개골의 안화 또는 눈 근처에 위치하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회적 행동 조절에 관여합니다. 배측 전두엽 피질. 배측 전두엽 피질은 전두엽의 외측 또는 외부 표면, 뇌의 상단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 영역은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에 관여합니다. 보괴측 전두엽 피질. 보괴측 전두엽 피질은 전두엽의 측면 또는 외부 표면, 뇌의 바닥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 영역은 언어 처리 및 주의력 제어에 관여합니다. 내측 전두엽 피질. 내측 전두엽 피질은 전두엽의 중앙에 위치하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감정 및 사회적 행동 조절에 관여합니다. 복부 전두엽 피질. 복부 전두엽 피질은 전두엽의 하부 또는 복부 표면에 위치하며 감정, 사회적 행동 및 동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후두엽은 머리 뒤쪽, 목덜미 근처에 위치한 뇌의 일부입니다.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며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시각적 자극을 해석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두엽은 눈의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 정보는 뇌의 다른 부분에서 처리되고 해석되어 우리 주변의 시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후두엽이 손상되면 실명, 시야 결함 또는 색각 문제와 같은 다양한 시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환각이나 기타 시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후두엽은 뇌 시각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주변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두엽은 머리 양쪽의 두개골 하부에 위치한 뇌의 영역입니다. 청각, 언어, 기억 및 감정 처리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에 관여합니다. 1차 청각 피질은 측두엽에 위치하며 소리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가 말과 다른 청각 자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측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 특히 얼굴과 물체 인식을 담당합니다. 기억 형성과 회상에 관여하는 중요한 구조인 해마는 측두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인 편도체도 이 엽에 위치합니다. 측두엽의 손상이나 부상은 청력 상실, 기억력 문제, 정서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 및 감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두려움과 공격성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에 위치한 한 쌍의 아몬드 모양 구조입니다. 편도체는 시각, 청각, 촉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 양식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다음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는 일련의 복잡한 신경 및 호르몬 반응을 시작합니다. 감정 처리에서의 역할 외에도 편도체는 특히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건에 대한 기억 통합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며 편도체가 손상되면 감정 정보 처리에 변화가 생기고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 처리에서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편도체가 감정과 행동에 기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복잡합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측두엽 내에 위치하며 해마 모양을 하고 있어 해마라고도 합니다. 해마는 특히 경험과 사실 선언적 기억에 대한 새로운 기억의 형성과 공간 탐색에 관여합니다. 또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뇌 손상과 같은 상태에서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해마가 신경가소성 변화를 겪을 수 있어 신체 운동, 마음 챙김 및 인지 자극과 같은 특정 개입을 통해 기억력 및 기타 인지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 생산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영역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지역과 언어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기술한 프랑스 의사 폴 브로카 퍼 브로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말과 관련된 근육을 제어하여 단어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문법과 구문에서 역할을 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의 병변은 브로카 실어증이라는 언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언어 이해력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말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처리 및 이해에 중요한 인간 두뇌의 영역입니다. 뇌의 왼쪽 측두엽에 위치하며 이를 처음 기술한 독일 의사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칼 베르니케 카르 워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영역은 문어와 구어의 이해를 담당하고 문법, 어휘 및 단어의 의미 처리에 관여합니다. 브로카 영역과 같은 뇌의 다른 언어 관련 영역과 밀접하게 작용하여 의미 있는 언어를 생성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은 베르니케 실어증으로 알려진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말하기 및 의미 있는 문장 생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처리는 뇌의 복잡하고 분산된 기능이며 실어증은 다른 영역의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가시고 신경건축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키 뉴런이었습니다.